당신 무능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이 기득권은 기회주의적 속성이 나는 일부러 그렇게 100% 조선을 침입할 것 같다. 강제동원,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한일 간의 갈등과 그것을 풀어내기 위한 우리 조정의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시대를 통일을 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많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천하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천하를 통일하게 되면 본인이 관백이 되어서 일본 전체를 아우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흡수된 무사들을 통제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무라이들에 대한 녹봉도 지급해야 되고 땅도 주어야 되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무사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한 전략을 세우죠. 그것이 바로 조선에 대한 정벌입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단순히 조선에 대한 정벌 생각만이 아니었습니다. 좀 무모한 생각을 갖게 됐어요. 바로 명나라를 공격해서 명나라 전체를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명과 조선 전체를 차지해서 본인이 황제가 되고 싶었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일 간의 경제 문제도 존재했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일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명과 일본은 수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해류를 타고 중국의 광동성, 절강성 일대로 가서 노략질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중국은 절강병법이라고 해서 왜구를 갖다 막는 병법 체계도 개발을 했을 정도였었습니다. 명과 일본이 수교를 맺지 않다 보니까 일본은 명나라 물품을 사기 위해서는 조선에서 사야 하는 것이고 또 일본이 자신의 물품을 명나라로 팔기 위해서는 조선의 상인들에게 팔아야 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중국과 즉 명과 일본 관계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기 시작을 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돛이었습니다. 돛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천이었었죠. 당시 일본은 중국이 만든 돛천, 즉 얇고 질기고 가벼운 천을 생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천은 조선에서도 만들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조선이 사들이고 이 천을 다시 일본에 판매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은 조선이 얻게 된 것이었죠. 이처럼 경제적 불이익까지 받는다고 생각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아예 조선과 명을 정벌하자고 마음을 먹고 당시에 전국에 있는 다이묘들을 통해서 전쟁 준비를 하게 지시를 합니다. 이 지시 내용이 대마도를 통해서 조선 조정으로 들어왔겠죠. 전쟁이 일어나기 3년 전, 즉 1589년에 한양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시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양 도성에 있는 양반들이 전쟁이 난다고 짐을 챙겨서 피난을 갔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죠. 실제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기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국방 강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나라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양반들이 도망부터 간 것이죠. 백성들은 남아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지역을 지키는데 양반 사대부들은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늘 기득권은 기회주의적 속성이 강했던 거죠. 역사를 보면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답니다. 조선 조정에서 이처럼 백성들한테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자 내부에서 협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실제 전쟁을 일으키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자.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1590년
3월 달에 선조가 조정에 있는 신하들하고 논의를 해서 사신단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시 대마도에서 왔던 사신단과 함께 정사로 황윤길, 부사로 김성일이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황윤길은 서인이고 김성일은 동인이었습니다. 당파가 다른 두 사람을 책임자와 부책임자로 일본에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사신단이 일본에 가게 된 지 무려 8개월 만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 사신단을 맞이했죠. 만나줬을 때 태도는 무례하기 짝이 없었죠. 당시 사신단은 일행을 예우로 대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 과정에서 외교 사절단이 있는 곳에서 자기 아들을, 갓난 아들을 안고 와서 아들을 다독다독거리고 아들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으면서 사신단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일이 실제로 존재했었던 겁니다. 황윤길과 김성일은 정말 당혹스러웠죠. 그리고 나서 조선의 국서를 전했는데 조선의 국서에 대한 답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이들이 보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답서가 오지 않아서 겨우겨우 요청을 해서 답서를 받아들였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오만무도한 글들이었죠. 조선의 국왕도 완전히 무시하는 내용이었고요. 이 답서를 갖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본이 준 국교에 대한 답서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조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황윤길은 그때 선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눈빛이 형형하고 그리고 주변에 여러 군선을 만드는 것을 보니 100% 조선을 침입할 것 같다. 김성일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얼굴이 원숭이처럼 생기고 뭐 쳐들어올 김이 전혀 없다. 일본은 쳐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인과 동인, 동인과 서인, 당파가 달랐기 때문에 내용도 역시 달랐던 것이었죠. 서인이었던 황윤길은 분명히 쳐들어올 거다. 황윤길의 스승이 바로 율곡이이였는데 율곡이이가 언젠가 일본이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10만 양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김성일의 스승은 퇴계 이황이었습니다. 퇴계 이황은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났지만 국방과 관련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학자의 제자들이 서로 일본을 바라보는 내용이 달랐다는 거죠. 물론 학봉 김성일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러나 나마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한다면 이 나라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나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는 변명을 나중에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선조가 이 두 사람의 대립된 의견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국가 운명을 해결할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선조는 학봉 김성일의 말을 쫓기로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서해 유성룡 선생의 간청으로 이순신, 정읍평감으로 있던 이순신을 전라좌도 수군 통제사 정도로 임명한 것 이외에 실질적인 전란의 대비는 일체하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 조정 내부가 분명히 대마도를 통해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았고 또 사신단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군비 준비했던 현황들 그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조정의 무능, 선조의 무능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국방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1592년 4월 달에 임진왜란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국가 지도자의 무능,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참 걱정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의 무능, 불신, 이런 부분들 우리 함께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이 나라가 더 이상 외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선조와 같은 무능한 국가 지도자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 지도자에게 당신 무능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연대해서 외세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민주시민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못하는, 관료들이 하지 못하는 나라 지키기, 우리 민초들, 우리 민주시민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진왜란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